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우리나라를 덮쳤던 초대형 산불, 여전히 점검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대구에서 산불을 끄려던 헬기가 추락해 또 한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경북 의성 헬기 추락과 마찬가지로 헬기의 노후화가 문제로 지적되면서 신속한 교체 또 안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의 초대형 산불,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산불의 대형화, 상시화에 대비해 산림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오늘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현재 대응 상황을 전반적으로 진단해봤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발생한 울진 삼척 산불은 213시간이라는 역대 최장 산불 기록을 세우며 처음으로 초대형 산불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산림당국은 대응 체계를 기존 3단계를 유지하되 초대형 산불에 대비해 1000헥타르가 넘으면 지휘권을 기존 시도 단위에서 산림청장이 갖도록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또 인공지능과 드론 등을 활용한 산불 감시 체계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올해 초대형 산불의 확산력에 산불 진화 체계와 대응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불 회오리가 생겼습니다. 산불 교과서에서나 봤던 전문가조차 혀를 내두른 초대형 산불이 앞으로는 더 자주 한반도를 찾아올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후변화와 온난화로 지구가 이미 산업혁명 이래 가장 뜨거운 상태고 한반도는 지구 평균보다 온난화 속도가 2배 이상 빠릅니다. 이번에 고온에 강풍 등 기후 요소가 다 겹쳐 초대형 산불이 발생했는데 우리도 이젠 이례적인 게 아닙니다. 산불 전문가들은 봄과 가을에 맞춰져 있는 산불 대응 체계를 상시화하고 경보 시스템과 감시나 진화용 설계를 보충하는 등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초대형 산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봄, 가을만이 아닌 1년 365일 상시 대응 체계로 가야 합니다. 지금 사용되는 대형 헬기보다 더 큰 헬기들이 추가 확보되어야 하고 드론 등의 자원들도 다시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 조기에 산불을 감지하고 경보를 낼 수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또 주민 대피를 위한 재난 문자 발송 시스템도 산불 확산 시스템과 연계해 재생산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산불 현장에서는 빠른 산불 확산을 통합적으로 지휘할 중앙 통제기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합니다. 중앙 통제가 필요하고 통합적인 관리를 통하게 된다면 진화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불의 위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이 통합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평소에 대피 훈련을 강화해 재난 발생 시 주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임도 개발과 숲 가꾸기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숲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대구 북구에서 난 산불 진화에 나섰던 헬기가 추락해 70대 기장이 숨졌습니다. 최근 경북 지역을 휩쓴 산불 진화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숨진 지 불과 11일 만입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가 창고가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그 옆으로 헬기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진 채 나뒹굴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에 산불 신고가 접수된 건 오후 3시 10분쯤. 그로부터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진화에 나섰던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가까운 저수지에서 진화에 쓸 물을 퍼오다 균형을 잃고 떨어진 거로 추정됩니다.
여기가 서서히 멈췄다니까. 쭉 내려오다가 딱 멈추니까 물주머니가 뒤에 따라올 거 아닙니까? 항상 밑에 달려있으니까요. 탄력에 의해가 물주머니 앞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물주머니 쫙 위로 올라가지만은 그대로 그거 하고 헬기하고 같이 떨리는 거예요. 바로 옆 마늘밭에서 일하던 주민은 놀랄 틈도 없이 헬기로 달려갔습니다. 다급히 기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헬기에서 번진 불길에 미처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 깨져보고 뒤에 이제 불부터가 앞으로 오는 중이에요. 사람이 소위 낀 게 나야 말이지. 불을 막 타고 들어오지. 사람이 사는 거 못 걸리게 사람 환장하잖아. 헬기에는 70대 기장이 혼자 타고 있었고 끝내 현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산불을 끄다 추락한 헬기는 대구 동구에서 임차한 것으로 기령이 44년 된 노후 기종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현장을 확인해 부서진 기체를 수습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경북 산불 진화에 투입됐던 강원도 임차 헬기가 의성군 신평면에서 추락해 70대 조종사가 숨졌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동해안 지역에 강풍이 예고되면서 정부가 산불 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관계기관 긴급 산불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주 초 동해안 지역에 지난 경북 산불 사태 때와 비슷한 강풍이 예고돼 산불 진화 헬기와 소방력 등 핵심 진화 자원을 전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초고속 산불 확산을 가정한 사전 대피 체계를 정비하고 장애인과 어르신 등 대피 취약계층이 머무는 요양시설은 더욱 주의 깊게 살필 예정입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당장 오늘부터 산불이 날 경우 확산 가능성이 커진다며 대비태세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전국의 산후조리원을 중심으로 RSV,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영아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폐렴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병이지만 치료제는 아직 없어서 접종 등 예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경기 지역의 산후조리원에서 4급 법정 전염병인 RSV,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에 영아들이 집단으로 감염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초에만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 산후조리원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RSV에 감염된 영세 영아만 2,199명, 올해는 3개월에 해당하는 12주 동안에만 785명이나 감염됐을 정도로 그 숫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어린이집에 한 아이가 RS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그 어린이집을 등원을 하면 그 어린이집의 반수 정도, 일주일 이내에 동일한 그 RS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정도로 전염력이 되게 높습니다. RSV는 환자의 침이나 직접 접촉을 통해 전염되며 감기처럼 콧물 기침이 나고 쌕쌕거림을 불러옵니다. 신생아나 영유아는 모세 기관지염, 폐렴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심하면 사망하기도 합니다. 훨씬 더 위험하고요. 기관지 부분들이 성인에 비해서 훨씬 더 좁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오니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런데 아직 치료제가 나오지 않아 걸리게 된다면 수액이나 해열제를 맞으며 낫기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예방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아이와 접촉하는 사람들이 손을 잘 씻고 기침 예절을 준수하는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은 물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예방 접종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다만 RSV 고위험군 아이가 아니라면 접종 비용이 60만 원에 달하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아이들이 RSV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극도의 저출산 위기 속에서 영유아들의 국가 예방접종 범위 확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헌혈 참여자 숫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가운데 1인당 평균 헌혈 실적이 늘면서 전체 건수는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적십자사와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 차례 이상 헌혈에 참여한 인원 수는 126만 4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2년 132만 7천여 명, 2023년 130만여 명에 이어 2년 연속 줄어든 수치입니다. 다만 헌혈자 1인당 평균 헌혈 실적이 2014년 1.8회에서 2020년 2회,
지난해 2.26회로 증가하면서 국내 총 헌혈 건수도 2021년 이후 3년째 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골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10분 내로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 서울성모병원 공동연구팀은 인체 관절 속에 있는 윤활액을 이용해 1시간 정도 걸린 기존 관절염 진단 기술보다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또 120명의 환자를 검사한 결과 94% 이상의 높은 정확도로 골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하고 구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기술이 진단뿐 아니라 치료 경과를 확인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전이암 치료 효과를 유지하면서 심장 부작용은 줄인 새로운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연세대 박기청 교수, 강남 세브란스병원 김성모 교수 연구팀은 전이암 환자의 암세포를 분석한 결과 세포 내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석화를 억제하면 암세포 성장을 막고 심장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심장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담당하는 석화2를 제외하고 전이암과 관련된 석화1만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신물질 CKP를 개발해 전이암 치료 효과를 높이면서 심장 부작용은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동물 실험에서 CKP는 기존 항암제와 함께 사용했을 때 종양 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했고 기존 억제제보다 높은 안전성을 보였습니다.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는 2029년까지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화성을 향한 꿈을 위해 미 항공우주국 나사까지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항공우주 분야를 총괄하는 나사 수장으로 머스크의 최측근 기업가 제러드 아이작먼을 임명했습니다. 아이작먼은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에 수백억을 투자한 억만장자입니다. 스페이스X의 민간인 우주여행 프로젝트 폴라리스 던에 참여해 우주 유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머스크는 나사 부흥을 위해 아이작먼이 필요하며 인류의 화성 착륙과 정착 실행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며 트럼프에게 추천했습니다. They know they need EVA capability, the knowledge of the operations and the suit in order to fulfill their long-term dream of potentially populating another planet someday. 스페이스X의 한 임원도 나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머스크의 전달자로 불리며 최고 수준의 의사 결정을 모니터링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나사의 사업 계획도 머스크의 화성 개척 꿈에 맞게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나사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우주선을 발사하기 위해 설계된 대형 로켓 예산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여기서 줄인 예산을 스페이스X 화성 탐사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머스크는 나사뿐 아니라 연방항공청도 장악하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방항공청의 각종 상업용 우주 탐사 계획 규제를 무마할 수 있습니다. SpaceX is always in a big hurry and complains bitterly if they can't do things on their own schedule. He may now not just complain about it, but to weaken that oversight.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머스크가 일생의 꿈인 화성을 향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한국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행정부는 보복 관세까지 주고받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선 추가 관세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무역 협정을 체결한 관계인데 왜 선택적 관세가 부과된 걸까요?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로 0%대 관세를 부과한 한국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은 25%의 관세 폭탄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개정된 한미 FTA를 사실상 무시한 셈입니다. For nations that treat us badly, we will charge them approximately half of what they are and have been charging us. 무역 적자 해소를 이유로 들었지만 정작 미국의 무역 적자국 2위 멕시코와 9위 캐나다 두 나라는 예외로 뒀습니다.
기존 무역협정을 지키면 관세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원자재와 부품 수출입이 많아 미국 기업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기존 나프타를 재협상한 결과물인 USMCA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성과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얘기 때 상당 부분 이제 자기들 쪽에 유리하게 개정을 이미 좀 해놨어요. 어느 정도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높이게 되면은 미국 기업들이 타격을 많이 입게 되거든요. 미국 자동차 회사라든가 이런 데들이 다 이제 멕시코에 공장을 갖고 있으니까. 반면 기존 한미 FTA는 상호 관세로 무력화시킨 채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기존 무역협정이 적자, 무역 불균형의 원인이라며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에는 선을 그으면서 개별 품목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FTA를 딱 찍어서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한미 FTA 재협상 수순까지 얘기하는 거는 아직까지 좀 좀 급한 것 같긴 하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25% 관세를 자동차와 농축산물, 방위비 등에서 한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쓸 가능성도 큽니다. 선택적 관세를 통상 무기로 내세운 미국 정부로 인해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전 세계 50개국 이상이 협상을 요청해왔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미 상무장관은 그러나 오는 9일로 예정된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가 연기되거나 유예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관세 발표 이후 50개국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을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I got a report from the USTR last night that more than 50 countries have reached out to the president to begin a negotiation. But they're doing that because they understand that they bear a lot of the tariff.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그러나 협상 때문에 오는 9일로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를 연기하거나 유예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상호관세는 적어도 며칠, 몇 주 동안은 그대로 유지될 거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농담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무역 거래가 없는 남극 근처 허드 맥도널드 제도 같은 무인도까지 관세를 부과한 이유를 묻자 중국 등이 우회로로 삼아 수출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증시 폭락 등 상호관세 파장에도 미국 정부 인사들은 관세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경기 침체 우려를 일축하면서 조정 과정에서의 불안정은 이겨낼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I reject that the assumption. There doesn't have to be a recession. Who knows how the market is going to react in a day, in a week. What we are looking at is building the long-term economic fundamentals for prosperity. 물가 인상 우려에 대해 해시 국가경제위원장도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를 수는 있겠지만 관세가 미국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촉구한 데 대해서는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며 강압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농가 고령화 등으로 올해 사과와 배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전국 과일 재배 면적이 사과와 감귤, 포도는 1%, 배와 단감은 2%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과 주산지인 의성과 안동, 청송 지역 산불 피해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산불 피해까지 반영되면 재배 면적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사과의 경우 국내 재배 면적의 70%가 집중된 영남 지역에서 노목을 갱신하는 동시에 인구 고령화로 재배지가 0.5%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재배지가 북상하면서 강원 지역은 지난해보다 4.5%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사과와 배 가격은 현재 지난해 이맘때보다 크게 오른 상황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 정보를 보면 지난 4일 기준 사과 후지 상품 10개 소매 가격은 2만 8천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14%대 뛰었고 배도 신고 상품 기준 4만 6천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6%대 올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배달 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통합 포털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배달 통합 포털에서는 전국 곳곳에 공공배달 앱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통합 포털을 정식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12개 시도 35개 시군구에서 12개사가 공공배달 앱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지도가 낮습니다. 농식품부는 공공배달 앱은 중개 수수료가 0에서 2%로 민간 배달 앱보다 훨씬 저렴하고 광고 수수료도 없어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화환이 아무 표시 없이 새 것처럼 둔갑해 다시 팔리고 있습니다. 재사용 화환 표시를 의무화한 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불법 재사용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강릉의 한 장례식장. 농산물 품질 관리원 단속반이 화환에 특수 손전 등을 비춥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국화꽃에서 형광물질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며칠 전 단속반이 다른 빈소 화환에 미리 형광물질을 뿌려뒀는데 그 화환이 재사용 표시 없이 다시 판매된 겁니다. 이거는 일단 기술자 만들어 재활용품이다 이러면 조금 그렇죠. 재사용 화환을 판매한 꽃집을 단속반과 함께 찾아가 봤습니다. 꽃집 주인은 장례식장에서 버려진 화환에서 쓸만한 꽃을 골랐었다며 새 꽃만 쓰면 남는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소비자는 88,000원에 그러면 그거는 모르지. 이거 맞는 게 4만 5천원이 받으니까. 음식점 가서 10,000원짜리 음식을 시키면 10,000원이 다 들어가나요? 리본만 갈아 여러 차례 되파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혼식장에 사용하는 화환은 90%가 조화 화환이며 재탕, 3탕, 10번, 20번까지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개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가격 경쟁이 치열해졌고 그만큼 불법 재사용도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화환 업계는 한 해 유통되는 화환 600만 개 가운데 70% 이상이 재사용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2020년부터 재사용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화환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 생화가 유통되기 때문에 이 생화 같은 경우에 유관으로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최근 5년간 전국에서 화환을 불법으로 재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198건입니다. 이 가운데 과태료 처분을 2차례 이상 받은 경우도 9건이나 됩니다. 과태료는 최대 1,000만 원이지만 적발되더라도 이득이 더 크다 보니 불법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화환 불법 재사용을 막기 위해선 강력한 처벌과 함께 모든 화환의 제작업체 정보를 표시하는 실명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아무래도 여성들은 이제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연구에서 물러서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요. 저희가 항상 연구가 3년, 5년 단위로 이제 정책적인 이슈에 따라서 급변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희가 잠깐 자리를 비우고 다시 돌아왔더라도 기존에 하던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장기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연구 과제를 수행하던 도중에 연구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지금 연구 계획했던 예산안과 좀 다르게 좀 흘러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했던 연구를 조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연구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뉴스 소식을 접할 때 가끔씩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공계뿐만 아니라 문과 계열이나 정경 계열 등의 다양한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 등의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다가간다면 모든 사람들이 과학을 어렵지 않고 쉽게 접하게 되어 YTN 사이언스도 더욱더 널리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4월 7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